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뉴저지 뉴욕에 계신 이제 현지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아니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촬영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네. 좀 잠깐 차려입었습니다. 오늘 뭐 계약 같은 거 하러 가시는 줄 알고 타이까지 딱 매시고 그래가지고 혹시 선보러 가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아니, 어때요? 미국 현지에서는 그 이란이나 이스라엘 관련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나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나오는 뉴스 안 그래도 방금 몇몇 분들이 채팅창에서 언급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방송 시작 전에 따로 영상을 만드느라고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음. 사실 방금 전에 몇몇 분이 뭐 이스라엘이 뭐 공격을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네, 나왔다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요. 정확히 네. 말하면은 이제 몇몇의 트위터에서 뉴스가 떠기는 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소스를 갖고 왔을 때 채널 13이랑 채널 14이라는 이스라엘발 이제 민영 매체랑 공영 매체에서 뉴스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직접 접속해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뉴스가 났더라고요. 네타냐후와 바이든의 통화로 인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이 연기가 됐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연기.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젯밤에는 이란에 대한 즉각 공격이 결정됐었다라고 했었지만 네.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과 통화한 이후에 일단은 결정이 연기가 됐다라고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 뉴스가 나온 소스에서도 일단은 공격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일단은 연기가 됐다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연기가 아니고 아예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연기라는 건 어쨌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또 이제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확전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우리도 유사님께서 지난주에 또 정리해 주셨던 키워드 내용들 좀 복귀하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저번에 키워드를 네 가지를 대충 정해놨던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 CPI와 PPI,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연준에 대한 회의록 공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유가 위기, 그리고 옐런의 중국 방문과 중국 지표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CPI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였던 0.3에 0.3보다 높은 0.4에 0.4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단 보험료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동차 운송에 대한 보험료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보건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 이제 의료 보험에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들이냐 아니면 의료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코어 CPI가 올랐고 그에 따라서 CPI가 높게 나왔더라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내놨던 예상치에서 많이 빗나가지 않으면서 한 가지 섹터, 의료 서비스 섹터를 빼고서는 예상치와 똑같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다행히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가 0.2에 0.3이었던 데 반해서 0.2에 0.2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엄청나게 뛰어오른 채권 금리 자체를 조금 자제시키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는 4.5가 넘는 금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이었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영사관 공격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들이나 여러 가지 나스닥도 사실 이런 소식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방이긴 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해당 문제는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추가적인 보복만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이란 쪽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대한 방어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
한마디로 영사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방어 행위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정권이 다른 실수를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위해 영공을 열어주는 나라는 이란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쪽에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야기는 있지만 일단은 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당장 공격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에 대한 결과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뉴스상으로도 일단 결정이 연기가 됐거나 아니면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분쟁이 커지지는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 가는 게 일단 대부분들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요 세 가지 포인트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곧 늦춰야 된다라는데 동의를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QT를 이제 천천히 줄여가는 것, 유동성을 계속 빼가는 것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유동성을 천천히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다 보니까 네. 일단 이 소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조명이 되기도 하고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도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아마 한 번 아니면 노랜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최근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옐런 재무장관과 중국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좀 아주 커다란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증시가 떨어진 데 커다란 역할을 했었죠. 자, 일단 중국 쪽에서 애플과 인텔, AMD 이런 쪽 제품을 아예 쓰지 말아라. 이제 미국산 서버용 CPU를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중국 쪽에서 디플레이션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뜨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 잠깐 동안 올랐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춘절 때문에 잠깐 오른 것일 뿐 여전히 중국엔 디플레이션 공포로 인해서 현재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악재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도 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증시에도 악영향이 됐었다라는 점은 아마 저번 주에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내용들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그러면 뭐 어떤 키워드로 시장이 좀 들썩일지,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전쟁 이슈도 있지만 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도래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 중 좀 재미난 게 좀 많은데요. 좀 네.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경제적인 지표, 매크로적인 지표보다는요, 좀 여러 가지 각각 섹터에 좀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옵니다. 자, 일단은 계속되는 은행들에 대한 어닝들이 있고요. 저번 주에 나왔던 은행들 어닝들이 사실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결국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일단락된 부분들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제 요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여러 매체들의 추측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정원 팀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닝 시즌이 스타트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뭐 주요 뉴스들은 없지만 일단 중국 쪽에서 중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지표, 중국의 GDP 지표, 그리고 뭐 산업 생산 지표, 실직률 등등 굉장히 중국 내에서 중요한 지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중요한 스케줄 하나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4월 15일까지 자신들의 세금의 보고 의무를 맞춰야 되는 날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요거에 대해서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4월 이후에 5월이 보통 제일 안 좋은 주식 정책이 제일 안 좋은 달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익절 혹은 뭐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택 착공 건수, 건축 승인 건수,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고 나서 제대로 된 첫 파월의 연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베이지북 그리고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메스터 연준위원과 보우먼 연준위원회
부분에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 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여러 연준위원들에 대한 연설, 그리고 대차 대조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 원유시 추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이 미증시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좀 어떻게 좀 긍정적인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한 기업들을 좀 디테일하게 봤는데요. 이미 네. 금융주들 중에서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블랙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등등 아주 중요한 은행들의 어닝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닝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내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순 자산에 들어왔던 자금에 대한 유입이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30% 정도 하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셋 언더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총 관리하는 자산의 수가 아주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무시하고 투자자들이 조금 더 좀 더 좋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어닝들을 발표를 보게 되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어닝 발표 이후에. 그 네. 이유가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은행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이자 수익입니다. 근데 그 이자 수익이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JP모건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90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원래 월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상치를 920억에서 93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기대치를 아주 크게 가이던스가 밑돌았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1분기 JP모건의 순이자 이익이 232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 대비 거의 4% 감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의 사실 순이자 수익도 각각 122억 달러, 135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거의 4.5%가량 혹은 2%가량 줄었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거든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여태까지 미국 대형은행들은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이 고금리에서 수혜를 봤습니다. 경제는 잘 나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예대마진을 이용해 키워가지고 마진율을 높여가지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JP모건과 체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만 순이자 수익이 34% 이상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줄고 예금 지급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날 제이미 다이먼 CEO 회장이 예금 마진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순이자 이익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은행의 이자 마진이 정점을 기록한 뒤 인데 천천히 줄어들 것이다는 것을 대놓고 시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은행들에 대한 이런 발표들이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JP모건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대출 수치가 예상치였던 1.33 트릴리언 달러보다 높은 1.31 트릴리언 달러로 예상치보다 낮기도 하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표된 부분들에서 순이자에 대한 수익 부분이 예상치의 가이던스가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웰스파고의 주가가 떨어진 데 일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흥미롭게 볼 만한 부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수입이 예상치였던 3.35 빌리언 달러보다 낮은 3.15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은행들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될 은행들에 대한 어닝 관련해서 앞으로 된 가이던스 순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보다는 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실적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올라가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 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그 EPS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이 좀 어떻게 상승하는데 일조하는 영향이 있었는데 부디 2분기에도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이게 뭐 공격을 추가
추가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게 분쟁이 어떻게 얼마나 확전이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많이 좀 움츠려든 것 같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관련해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돼서 분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처음 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란 쪽에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분쟁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헤스볼라와 후티 반군을 후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슬람 쪽에서 시아파의 리더로 군림을 하면서 동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대리전의 양상은 있었으나 이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헤즈볼라 반군과 헤즈볼라와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킨 게 아무래도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미국과의 사이에 척을 지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점이 많았지만 문제는 시아파의 리더로서 결국 자신들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됐어요. 왜냐면 사실 이 영사관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을 하면서 사실상 이란의 영토가 공격당한 거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 공격을 진행해야 됐었고 그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란 공식 혁명에서 우리 이거는 정확하게 하면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성격을 띈 것이다 라고 공식 성명을 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여기에서 더 일이 커지게 되면 이란이 사실 얻어갈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란 쪽과 이스라엘 쪽 양쪽 다 굉장히 커다란 군사 강국이거든요. 이제 전 세계에서 15위와 17위에 랭크되어 있는 파이어파워 쪽에서 강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분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싶지 않은 이란 상황에서 또한 순위파, 시아파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나오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커다란 분쟁을 원하지 않는 지점에서 아무래도 공격을 좀 마무리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USS랑 영국과 미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거의 99%의 요격에 성공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쪽 같은 경우는요,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공격 대응 여부를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뉴스로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일단 공격을 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정이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 쪽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격만 안 한다면 우리도 추가 공격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이란이 사실 자신의 보복 의지는 보여주되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란 쪽에서 우리는 72시간 전에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미국도 이미 이스라엘에 48시간 뒤에 니네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동시에 이란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고 200개에 해당하는 드론들과 그리고 수백 개에 해당하는 순항미사일 정도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은 99%의 방어가 가능한 수준의 공격만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경고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란 쪽에서 나왔던 경고문처럼 추가적인 반격만 없다면 아마 직접적인 분쟁은 종료가 될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쪽에서 사실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 Confined War, Proxy War, Direct War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 GDP가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직접적인 분쟁이 계속 확장되게 될 경우 현재 유가가 지금 가격보다 64달러가 상승할 수 있고 GDP는 전 세계적으로 1%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2%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리전 성격으로 가는 프록시 워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0.2% 정도만 오르게 되고 GDP는 0.3% 정도만 빠지게 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가는 8달러당, 배럴당 8달러 정도만 오르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적인 전쟁, 추가적으로 전쟁이 나오지 않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만
좀 더 진행되는 식으로 나오게 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오일 가격은 배럴당 4달러만 오르게 되고 GDP도 0.1포인트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0.1포인트 정도만 오르게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블룸버그 쪽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부디 이제 이러한 뭔가 불확실성까지는 괜찮은데 이 민간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전쟁이 더 확전되지는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자 뭐 시장도 하락했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6만 3천 달러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사실 재미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긴 했었는데, 일단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있을 반감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요거 말고도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비트코인 가격에 장기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뉴스는 반감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반감기라는 게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비트코인은요, 일단 네트워크 상에서 채굴자라고 불리는 사용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블록을 검증하고 새로운 거래 기록을 장부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블록을 생성을 할 때마다 장부를 쓸 때마다 채굴자들이 원래 보상으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제 이 보상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현재 채굴 보상이 6.2 비트코인인데 다음 반감기 이번 주 이후에는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전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로서 이제 작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장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4월 20일 경부터 반감기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제 채굴자가 거래 확인을 위해서 매일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업계 전체에서 이제 채굴업계 전체에서 약 10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실 암호화폐 관련돼서요. 이제 채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클린스파크, 라이엇 플랫폼 등등 사실상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채굴 업체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양이 지속적으로 줄다 보니까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이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공매도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를 포함해서 15개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 사이에서 현재 공매도 잔량이 약 2빌리언 달러,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공매도 잔량이 현재 늘어났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결국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마진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공매도 기관들 쪽에서 여기에 공매도를 현재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실질적인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역사적으로 어땠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사실 세 번의 반감기 모두 사실 6개월 뒤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증가율이 있었다라고 사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첫 번째 반감기 때는 991%, 1년 후에는 약 8,500%의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반감기 때는 6개월 후 46%, 1년 후에 331%, 세 번째 반감기 때는 6개월 후 122%, 1년 후에는 544% 증가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또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반감기 때는 확실히 반감기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는 현상이 있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반감기 때는 실질적인 반감기 이후에 소폭 한두 달 정도는 사실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래도 sell the news라고 나오는 얘기가 많죠. 이제 보통 실질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경우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당시에 조금 소폭 가격이 하락하는 매도세들이 몰려 나오는 현상을 sell the news라는 보통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은 블룸버그 쪽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보도가 되기도 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저도 관심은 가졌지 직접 이 반감기 전후로 해서 뭔가 이제 매수 한번 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의 손은 과연 나갈지 않을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얘기 이외에 또 기업별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제 애플만 좀 올랐는데 애플은 여전히 여러 곳에서 뭐 구글도 그렇고 규제를 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 쪽 관련해서, 애플 먼저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쪽에서는요, 사실, 이번에 M4 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최근에 나오게 된 여러 뉴스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애플이 새롭게 나오게 될 맥라인에서 전체적으로 AI 전용 칩, M4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많은 업체들이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급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은 아마 WWDC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아직 몇 달 정도 좀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돌아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애플 외에 뭐 일본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을 규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본 쪽에서도 최근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모로 얻어맞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이다라고 언급을 몇 번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본 정부가 빅테크의 반독점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 두 빅테크의 반독점행위에 대해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법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한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 스마트폰 운영 체제의 두 거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강요회의에서 결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시하고 있는 소식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소식입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유니언이라고 불리는 노조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소식이 통과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제철이 문제만 없다면 정부나 아니면 반독점법 위반만 아니라면 결국 주주회의에서 통과가 됨에 따라서 일본 제철이 USD를 인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요일장 저도 이제 주말에 사용하고 있는 쿠팡의 요금제가 곧 인상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거 4,000원대에서 7,000원대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엄청 환호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미국 현지에서 약간 쿠팡에 대한 인지는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요, 뭐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 한국의 아마존 같은 느낌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 네. 사실 아마존이나 뭐 여러 이런 뭐 멤버십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보통 이렇게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회원들의 이탈이 있는 소식만 아니라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마진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호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도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었고요.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최근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 가격을 낮출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번에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주가가 다시 또 오르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주소비층의 이탈만 없다면 아마 주주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항상 보통 호재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로켓 배송 때문에 저도 모르게 굉장히 자잘한 소비를 매일매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상황인데, 아, 요게 7로 올라가면은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4에서 좀 단계별로 5, 6, 7 이렇게 해야지 너무 좀 이렇게 점프의 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일단 실적 발표가 다시 또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월요일부터 대형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와 찰스 슈왑으로 불리는 이제 두 대형 은행들의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소규모 은행들의 어닝 발표가 쭉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게 되고요. 화요일 날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어닝 발표가 있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이제 보험 쪽 유나이티드 헬스와 그리고 비행 관련 항공주의 유나이티드 그룹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모건 스탠리, B&I 웰론도 화요일 날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많은 반도체에 사실 한국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거나 플러스나 마이너스 양쪽 다로 작용할 수 있는 ASML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최근 자신들만의 노광 장비를 개발한다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었는데 과연 ASML 쪽에서 어떻게 응답할지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 말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죠? 에셀그린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에셀 그린. 에셀그린이요. 지금 네, 수요일 날 이 실적 발표 기업을 예정돼 있네요. 네, 사실 이 회사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뉴욕에서 살고 있고,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빌딩 같은데 이제 여러모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빌딩 부동산 소식에 사시려고요? 관심을 갖고, 아니, 네. 관심은 안 가지고, 부동산 소식에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 SL그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로 불리냐면요, 뉴욕시에서 가장 커다란 사무실들의 주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아. 정리하면, 뉴욕시의 사무실 건물 그리고 쇼핑센터로 대변되는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신탁 회사거든요. 음. 실질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는 네. 2020년대 기준으로는 거의 4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용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걸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힘들어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L 그린의 어닝 발표 보시면서 사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용 부동산의 현황 파악을 아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TSMC라는 기업과 넷플릭스의 그렇죠.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어닝들, 이번에 주요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의 발표는 없지만 어닝들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아마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이번 주는 뭐 지난주도 그랬고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아마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들쑥날쑥 할 텐데 일단 시작은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특히나 이제 뭐 TSMC, ASML 이런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은 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좀 preliminary 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네. 정도 매출이 나왔는지 어느 정도 뭐 발표를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월가의 예상보다 더 좋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이미 발표가 대충 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에 대한 어닝은 이미 좋을 것으로 이미 선반영이 좀 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뉴스가 썼을 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아마 가이던스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번에 은행들의 어닝들도 매출과 EPS로 대변되는 이 회사 자체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세부 내용에서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겼고 가이던스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AI의 수요가 여전히 좋다 보니까 굳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이던스 관련된 점은 여러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어닝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자, 어닝 시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해 드리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쿠팡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처럼 이제 쿠팡 가격 비싸졌는데 좀 저렴한 제품들 위주로 좀 반품도 잦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고객들이 오히려 이탈하는 게 쿠팡 측에 있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시청자분이 해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유사님께서는 어떻게 공감 좀 하십니까? 아유, 뭐 저야 뭐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공감하는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쿠팡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쿠팡을 많이 쓰긴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쿠팡을 많이 하시진 않는데 이전에 어떤 굉장한 유명한 투자자가 쿠팡에 물려 있다라는 그런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박종훈 팀장과 함께 전달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물린 분이 과연 이번 쿠팡의 그 멤버십 가격의 인상 소식과 또 주가의 앞으로의 상승과 함께 과연 탈출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미국 주식 관련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오전 1시간 15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저희가 오후에 그 퇴근길 라이브를
특집 편성을 해서 또 마련을 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진행되는 퇴근길 라이브를 확대 편성해서 오후 5시 15분부터 7시까지 특별 편성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특별 편성을 했느냐? 총선 이후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박색 대표, 윤지호 대표, 변정규 전무, 그리고 박근영 부장 네 분과 함께 우리 김프로님께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토론이 여러분들이 가장 또 기다리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순서를 마련을 했고요. 오후 5시 15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 총선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모아서 한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이제 딱 4월의 절반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4월에 계획한 내용들 내가 4월 상반기 잘 못했다.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4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나는 이루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저희는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